희대의 조이대가 이번에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짓을 덮으려고 합니다. 반년이 넘도록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안 하다가 직무유기로 탄핵되고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딸랑 종이 한 장 보내놓고 이제 와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운운합니다. 법기술자답게 말은 그럴싸합니다. 우리 헌법 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된다거나 제청 전에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지명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엇입니까? 제청은 지명이 아닙니다. 이치가 뻔하고 관례가 그래서 생겼는데도 이런 짓을 해놓고 얼굴만 희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도 희대의 조희대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필석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들어보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도록 의결을 했는데 조희대는 안 나오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습니다. 노경필. 왜 그랬냐 국회의원들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했다. 그래서 종이를 보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말인지 밥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안 만나게 해줬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행사 때나 이럴 때 만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부인하고 만난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났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협의를 한다는 게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미리 어떤 것 부분이 조율이 된 다음에 만나도 만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법관 제청해야 되니까 만나 주십시오 뭐 이런다고 만나시겠어요? 협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틀을 가지고 누구를 선임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전 교감이 있어야 만나는 거지 뭔 일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닥치는데 만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가 대면으로 만나서 상의해서 이런 사람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 말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하고 단판 한번 줘볼게 만나서 이러자는 뜻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부분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을 다 신상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다못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 재산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협조가 사실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때요? 라고 하는 절차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추천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그다음에 추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이런 거죠. 나 만날래. 만나서 내가 해결해 볼게.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절차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날래를 하긴 했을까요 정말로? 글쎄, 저는 저는 그것도 그것부터 궁금해요. 의심스러워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나겠다고 한 건지 정말로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몇 월 며칠 사실은 행정부 수반하고 사법부 수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방적으로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접점도 없고 아무런 협의점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그냥 둘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공식적 절차도 없이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조희대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을 어떠한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모양새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조율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해왔는데 나 안 만날래.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결국은 대선 불복이다. 왜? 조희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사람을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지 아닙니까? 이자는 마음속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나와가지고 뭐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만날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재청권 운운합니다. 자, 재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대법원이 얘기하는 재청은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재청해서 대통령 임명하니까 우리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행사한 거다. 재청하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우리는 우리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걸 잘 봐야 되는 게 재청이라는 게 내가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재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재청권이요. 하나 더 보십시다. 국무총리한테도 재청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 87조에 있어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지금 조이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한석수 국무총리가 장관은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임명장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필석 변호사님 재청이 뭡니까? 말 그대로 청한다는 거죠. 구한다, 청한다. 법률 용어로 따지면 법률 용어로 이제 보통 이제 재판을 걸 때 청구 취지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법원한테 청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재청이라는 것도 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임명권자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임명권을 형식적인 것을 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작년에 있었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보는 건 보더라도 그 전에 국회의 동의라는 필수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청을 하기 전에 대통령과 미리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재청을 해서 청문회 등을 통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이게 헌법적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헌법적 권한에 맞물려서 헌법적 관행이 있는 거거든요. 관행을 무시한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관행을 무시했다고 해서 자기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근데 말 그대로 법 기술자답게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은 헌법재판소 가서 판사 앞에서 하십시오.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제도 사실은 저도 그 관행이란 말을 쓰는 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한테 독립적인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이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견제 장치로 둔 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서 외부 그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대법관들을 추천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한 명을 추천을 하되 거기에 두 개의 단서 조항이 달려 있잖아요. 하나는 국회 동의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임명 동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기에 일종의 견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그냥 대법원장 마음대로 추천해가지고 내가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헌법 정신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내란 때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권력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한 자리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런 역할이니까. 그래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333으로 대법원장 추천, 그 다음에 국회 선출,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하는 자리 333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 하는 건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됐을 때 국회에서 다 선출한 사람을 왜 대통령이 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 논란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하는 거는 재청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일종의 견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관행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나 제청했어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 제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거 언제 들어간지 아세요, 헌법에? 법원행정처장님.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이게 유신헌법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박정희가 입법부, 사법부 다 자기 손에 쥐려고 그때 대법원장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해놓고 이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를 다 제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판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판사를 다 임명했어요. 볼까요, 이때? 그때 유신헌법 103조 2항입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제청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이 장악하기 위해서 제청권이 들어갔던 거. 이게 역사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이 정도는 알고 와서 얘기하셔야지. 이것도 모르시고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87년 헌법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간신히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정필승 변호사님,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는 것 헌법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이상해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필요도 있지만 일단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건 대처 헌법에 이렇게 있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지 그게 뭡니까? 이건 말장난이죠, 당연히. 지금 법이라는 거는 법이 지키는 거는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던 대로 하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법이 왜 불합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게 나오는데 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 법적 안정성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들의 말로 하자면 하던 대로 하자예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그 전에 맥락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떤 걸 정해놓고 이대로만 하자라고 고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방금 전에 김용민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제청권에 대해서 헌법적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꼽히던 거예요. 왜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 합의라는 것을 악용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맥락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 역사적 맥락들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70년 아니지 27년 정도 됐죠. 27년 정도에 유지해 오던 이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거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비춰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청권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거 권력을 장악한다, 이런 역사적 맥락 이런 부분들 법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취지에서 저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 그래? 제청했어? 가져와봐 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탈탈탈탈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판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자제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조희대의 이 행위 때문에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심한 갈등 국면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냥 저 행위 하나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희대를 그다음에 이걸로 탄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탄핵해야 돼요. 예. 그게 헌법이 있는 이유, 법이 아니라 헌법이 있는 이유 그게. 자, 이제 두 가지를 따져봅시다. 조희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 하나. 그러면 이제 대법관들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조희대에 대해서는 어제 김민석 대표가 강하게 비난하면서 너는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이런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금 지시를 했네요. 탄핵해야죠. 이건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일정하게 절제된 선에서 전 적절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조희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건 사법 쿠데타를 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훼손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조희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사법부가 자기들 속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대법원장이 자기의 어떤 제왕적 권력을 누려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일
독일이나 외국같이 대법관들을 오히려 국회가 견제하고 선출하는 그런 권한을 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조희대라는 사람이 지금 이훈구 대법관 퇴임까지 맞춰서 2명을 동시에 제청을 할 때는 그 이후의 일까지 아마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한 명을 제청을 할 때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제청했을 때는 굉장히 아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신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부에 더 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다가 2명을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은 사전 협의하고 한 명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해버리면 사유를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소치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그 행위로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 거다. 결국 이 정국을 더 끌고 나가가지고 대통령한테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 반발이나 야당의 반발을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언론 보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관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이 관행도 지켜야 되는 거다. 대통령의 일종의 임명권도 하나의 견제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여론을 좀 조성하고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밟고 그런 절차들을 충분히 밟아가면서 국민들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은 현재까지 이 수준에는 탄핵을 곧바로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일단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좀 빌드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탄핵을 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거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지율도 떨어진 것 같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순간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충분히 오랫동안 숙고를 해왔고 조희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끝나죠. 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데다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의 난맥상은 조희대가 갖고 있는 사법부 내에서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후보 대법관들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이런 무리수를 법원이 썼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희대 마음대로 사법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관들을 조희대가 장악을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2명이 누가 들어오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2명이 자리가 채워지건 안 채워지건 누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지금 이제 7명인가가 윤석열 때 임명된 대법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자기의 힘을 갖고 있다면 2명이 누가 들어오건 나와 의견이 다르면 숫자도 누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면 누가 들어오고 내가 회유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될 텐데 정말 6개월 이상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둬서 사실 올공 사태도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도 계속 이렇게 돼왔다는 거는 조희대 체제의 대법원이 조희대 중심으로 힘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 후보들한테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탄핵 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퇴임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 넘도록 질질 뭉개다가 갑자기 정의한장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되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전당대회 전후로 해가지고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이제 그 지선 지나고 이러면서 조희대가 좀 잊혀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에 대한 그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조희대 어떻게 됐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도 이제 본인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대로 버티다가는 정말로 탄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건데, 조희대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면 탄핵이 안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를 채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 동의하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법 권력이 특히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손으로 선출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 선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담에다가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싸움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서로 다퉜던 거잖아요. 헌법 해석권을 둘러싼.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소원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렇게 반발한 것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판결한 걸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에 헌법재판소가 올라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탄핵으로 가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이상 끌어가지고 각하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때 각하로 가더라도 그동안 기간에 조희대 꼴을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 대법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나중에 그게 또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게요?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가 안 정지가 돼요. 되지 안 않습니까? 되니까 임기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시비도 피하고 그리고 뭐 법적인 이런 판단 부담 때문에 저는 임기 끝날 때까지 버텼다가 임기 끝났으니까 탄핵 재판 더 이상 할 뭐 의미가 없다 하고 실익이 없다. 각하로 갈 것 같아. 이미 그러면은 한번 어차피 했어요, 그거는. 그때부터 내년 6월인가요? 이자 임기가 예, 끝나는 이게 날이 끝나는 게. 그때까지 조희대 직무를 정지시키면 되는 거 그러면 아니냐? 이렇게 되는 이거예요. 거죠.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열기 어렵다고 그래서 내란 사건들을 줄줄이 연기해 버리는 거죠. 제가 이것도 우려될 만한 부분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봤을 때는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희대가 빠졌을 때 과연 대법원장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김건희라든지 내란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이런 최악의 악수를 드는 거는 오히려 조희대가 거기에 있을 때 가능성이 높지 조희대가 아닌 다른 사람 나는 조희대 꼴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들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법원이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빌드업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참에 더 사법개혁하라.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독일처럼 법관선출위원회에 의회 연방 하원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선출하는 작업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만들든가. 이게 사실은 대법원장 혼자 대법관들이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대법관 증원을 26명까지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2028년부터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찌 보면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대법관들에 대한 견제, 인사평가에 관한 문제,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문제, 그리고 대법관을 추천할 때 다양성을 갖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미뤄뒀던 사법개혁안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에 나서는 게 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중한 접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조희대 이자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현님 그리고 대법원 법관들 의자도 너무 높아요. 식당 의자로 바꿔야 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긴 해요. 예. 우리나라는 법원에 가면 법대라고 해가지고 네. 법관들이 변호사나 검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예.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하게 다퉈야 된다는 게 우리 원래 사법 정신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깨져 있다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짧게 이것도 살펴봅시다. 지금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해요. 미국이나 독일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고
대법원장도 그냥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법원장도 그냥 대법관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마치 사실은 재판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재판 3명의 판사들이 동등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대법원도 역시 9인 이상의 판사들이 동등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전원합의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절대 소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대법원장은 절대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아요. 대법원장의 의견이 항상 다수 의견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관행이나 바꾸지. 이런 관행이나 바꾸지. 정말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법부 개혁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배심제가 강제력이 있는 배심제나 참심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아까 이제 윤석열 때 임명한 대법관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명이거든요. 10명.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조의대가 대부분 임명 제청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의대 뜻을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였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거슬러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건데 의견을 못 내는 거잖아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압으로 바로 올려가지고 해도 딱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만 딱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법관 인사권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인사를 다 내버리니까 판사들이 거기에다가 코드를 맞춰서 전부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개혁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조의대 징글징글합니다. 철웅이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조의대 앉아있는 의자 스프링을 빼버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 뉴스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간의 장곤지 버티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심 끝에 이제 지난 18일에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이윤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는데요. 네. 제청하는 방식이 기존의 관례와는 매우 달랐죠. 통상적으로는 이 청와대와 좀 만나서 좀 물밑조율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뭐 규정은 아니지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통령 패싱 아니냐, 대통령 무시다 이러면서 반발이 크고 또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나오세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나가는 게 의무는 아니다.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했고 대신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어요. 네. 당연히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제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노경필 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선전포고 아니에요?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장이 꽤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권리인데 왜 제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국회랑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부적절한 일이야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이제 비판을 좀 했었는데 네. 이 법원행정처장은 이게 그 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 어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심지어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었고 이게 이제 거짓 논란도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왜 면담으로 제청하지 않고 대면 제청하지 않고 서면 제청했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누가 도대체 서면 제청하자고 아이디어 냈어라고 하면서 또 설전이 있었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아니 우리가 민정수석실이랑 어쨌든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장면도 들어볼게요.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거잖아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법사위가 또 이번에도 가장 또
화제의 중심에 있을지 약간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요 상황은 우리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권례를 파기한 건 대법원장이고 예. 뭐 헌법 얘기를 하는데 헌법 104조에 재청권만 명문화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정돼 있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도 예정돼 있고 헌법에 국회의 동의권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제청할 테니까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관례상 사전 협의를 해왔던 건데 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랑 협의해야 되면 국회랑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애초에 모순이에요. 국회 협의는 제도화돼 있거든요. 인사청문 절차가 있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협의 과정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좀 모순적이고 그 대통령 면담기 이 부분은 이것저것 논점을 막 섞어놨는데 그래서 방식을 협의했다는 건지 사람을 협의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불명확해요 얘기가. 그러니까 보훈행정처장도 손봉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핵심적인 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뭘 그 자체 협의했냐는 거죠. 사람 그 자체인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뭐 서면으로 뭐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사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상권분립 얘기할 이제 때 제청한 사람에 대해서 안 해주는 걸로 임명 안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유보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상권분립 얘기할 때 보면 사법부가 하는 일을 다 존중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사법부는 이를테면 헌법 10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걸 했을 때 각급 법원들이랑 대법원이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때는 인사권이랑 사면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죠? 네. 어떤 시각이신지. 일단 네. 이 지금 대법관 제청과 그 임명 과정에 있어서 예. 이게 단순히 지금 그 대법원장이 모 인사를 소위 제청 서면으로 해가지고 관례를 깨고 협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가 있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또 생각하는 후보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모 대법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호하는데 그 대법관의 경우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됐을 경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볼 때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깊이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7개월 정도 네. 늘어졌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이 된 대법관에 대해서 빨리 제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와중에 직접 만나서 협의할 기회가 있질 않았고 그래서 민정수석과 논의한 끝에 서면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인데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 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이 소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는 시스템을 떠나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가 아닐 거라는 추정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아마 법사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일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대법원에서의 절차 자체는 관례와는 맞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냐 예. 하면 그 법 위반은 그건 아닌 아니고.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죠. 예. 소위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후보 중에 한 사람만 동의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지금 그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정치에 주는 함의가 엄청나게 위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출구를 찾느냐 네네네. 아니면 법대로 하느냐의 선택지만 남았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는 거는 뭐 법대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법대로 이렇게 이런 충돌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다시 또 뭐 뉴스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너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건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서로 많이 좀 상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불필요한 잡음들이 좀 많이 생겨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결정이나 처신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본인의 재청권을 가지고 재청을 하겠다면 진즉했어야죠. 근데 지금 한 분의 대법관 공백이 오래됐잖아요. 지금 네. 7개월째인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또 다른 대법관 퇴임식이 가까워지니까 1+1로 하나씩 주고받읍시다. 근데 이런 행위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 더 격앙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 제도의 연역으로 보면 이 제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유신헌법 이전에는 법원의 법관 추천회의라고 있었어요. 거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또 대통령이 추천한 법학교수 1인, 뭐 변호사 4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재청권을 행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지배하려고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대법원장 그냥 단독 재청권으로 이걸 바꿔놓은 거죠. 그게 보완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바뀐 거는 국회 동의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사실 굉장히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 전체를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재청권을 행사합니다. 물론 그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얼마든지 대법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제도 왜곡 이후에 그러니까 이 헌법상에 어쨌든 임명권과 재청권이 병렬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협의라는 이름으로 관행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협의가 뭐겠습니까? 그 막 뒤에서 짬짬이 한 거잖아요. 그 협의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하고 사법부하고 늘 거래하듯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이름의 관행이 이렇게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대법원장이 7개월이나 이 문제를 끌어오다가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툭 던지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가뜩이나 저 대법원장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당연히 뭐 탄핵 얘기 나오고 험한 비판 나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손봉기 지금 그 법관이 추천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죄예요? 개인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인준이 부결되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그런 전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대법관이 그 대법원장과 대통령 협의하에 국회에서 인준 부결된 전례가 없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준 부결되면 그 법원 행정을 이렇게 하냐라는 책임으로부터 네.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 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네. 이러면 손범기 법관의 자질이나 그분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의 의미로 이거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꼴이 뭐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딴지를 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권에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야권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좋아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또 나름대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심지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단지 법사위가 여당 의원 주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여권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는 여권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럼 국회에서 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한 사람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아니면 두 사람 다 도매금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사법부가 부담을 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은 여권이 부담이 될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입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해서 여권이 행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7개월 동안 소위 이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은 저게 적절한 용어 구사인가 싶을 정도의 표현을 써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이런 것이 여론에 과연 여권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볼 생각해봐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네. 어저께 이제 김민석 출범후의 첫 번째 지도부의 첫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 뭐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김민석 대표까지 일제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거친 뭐 표현들도 등장을 했어요. 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조희대 씨 네. 지금 잘라달라는 겁니까?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불량 학생 뭐 법기술원장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정호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대변인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대로 정치행위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헌법에 예정돼 있는 건 임명권, 동의권, 제청권 다 그 세 바퀴를 제대로 굴려서 원만하게 하라는 건데 한쪽에서 우리는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니네들이 부결시키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국가의 기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부담만 민주당이나 정부에 떠넘기고 난데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치행위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근데 사실은 주요국들 보면 제도상 뭐 사법부가 이 대법관 재청권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제도로 돼 있고요. 일본은 뭐 우리가 배울 나라는 아닌데 내각이 임명하고 프랑스, 영국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의견을 뭐 제도화시켜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상권 분립 안 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국가의 기능을 생각하면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정치행위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네. 저기 대법관 인준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탄핵도 상원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상원의 권능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또 대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매우 독특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권능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그 가늠자가 뭐냐면 사법부를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법관을 그러면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느냐 제청을 할 뿐이에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동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동의를 안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왜 제대로 평소대로 왜 그런 식으로 관행대로 협의를 안 했어. 협의예요. 합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로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라 그래? 공은 지금 민주당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심하게 불거졌었는데 예.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로 개헌 통해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는 있고요. 네. 게다가 대법관을 지금 26명까지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기 중에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도 일단 저 의문이 들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법관 재청권을 물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개헌할 때 반드시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개헌안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는데 반드시 바꿔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장이 저런 인사재청권을 행사한다고 물론 사법부를 지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엘리트 판사를 다 줄 세워가지고 때문에 헌법상의 인사재청권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고 다만 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손봉기 대법관이 청문회 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장과 정치권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네. 가시방석이잖아요. 그 청문회장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게다가 무결이라도 되면은 그분이 뭐 아무 죄도 없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드롭하는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김민석 대표는 과했어요. 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거는 적절한 그 수위도 아니고 적절한 언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도 특히 초기에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김민석의 정청래화를 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그 선명성 경쟁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초기에 이런 어떤 이를테면 민주당 밖에 어떤 이 적과 네. 대면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그런 어떤 강한 어조로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그거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논평에 너무 품위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이 나와서 조희대 탄핵 우리도 찬성이다. 그러면 정원화비치 못 골라서 윤석열 풀려난다 이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되게 이제 품위 있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이 얘기는 안 거 아니에요? 아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청만 하고 뭐 우린 법대로만 했어라고 했지만 사실 물밑에서 정말 치열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정말 시켜주기가 싫었던 것 같고 어제 법사위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을 오른 사람들한테 법원 행정처에서 전화를 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걸 물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연락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의사를 물은 것이지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걸 왜 이런 걸 했느냐? 이거는 충분히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추천위가 올린 후보한테 사퇴하실 생각이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놓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법원이랑 청와대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후보자 자체를 풀 자체를 리셋을 하면 뭐 좀 그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그런 안까지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드러내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정말 솔직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 가지. 왜 대통령은 그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그 여성 김민기 판사. 판사가 꼭 대법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그 입장이 그랬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똑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대법관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추천위가 어쨌든 가동을 했었고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권력이라기보다 어쨌든 삼권 분립에 있는 조직들이 네. 상당히 제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왜 대통령은 반드시 이 여성 판사여야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금 까놓고 좀 여쭤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20명 넘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20명 임명하는 과정에서 22명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밀어넣는 사람들이 많이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원하는 혹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정도의 이 대법관 구성을 하느냐 이 다툼 아닌가? 아니 근데 예.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뭐 자기 정파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색깔이 다른 사람도 행정부에서 기용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어떤 인사를 고집한다라기보다는 전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감정 관계가 안 좋겠지만 감정으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정치보복하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그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사실 저 김민석 대표는 한 번도 뭐 저기 대법원장 관련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해야 마땅한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사퇴하라는 얘기를 안 거 아니야? 하고 있죠. 스스로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선을 긋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기존 지도부 얘기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도 비판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처신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 당선 수락 연설에서 태도, 언어, 문화 이런 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조희대 씨 뭐 제발로 나가시고 그다음에 법원 대표자 회의 열어가지고 뭐 조희대 비판 성명 내고 이거는 정청래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네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엄밀히는 사실 송영길의 언어였는데 조희대 탄핵은. 그리고 저는 그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이 자격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어요. 그 얘기는 결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색하다.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어떤 의견이 있는 거죠. 네네. 때문에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를 임명 못할 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인사권자가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 사람인지를 물으면 그냥 선호해라고 하면 뭐 할 말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네. 뭐 성향이 근데 맞다 뭐 이제 이런 걸 텐데. 대법관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대통령 선호에 따라서 벌써 들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이고
그런 데서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을 격자처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추천위도 있고 재청도 있고 동의도 있고 임명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30분을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탄핵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뭐 진짜 추진하겠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이 뭐 발작을 하고 있다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만약에 조의대 탄핵 시도한다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장동혁 상황이다. 대표. 네, 얘기가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